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경호원의 탈북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붉은 온 에어불이 들어오자 나는 목에 걸린 이어폰을 살짝 고쳐 쥐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다음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마이크 앞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숨는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 살고 있다. 책장 대신 벽에 붙여놓은 지도, 옷장은 텅 비어 있고 침대는 붙박이 대신 바닥에 놓여 있다. 나는 옷걸이보다 도주 경로가 더 많다. 문 위쪽에는 작은 치킨 배달 전단지가 붙어 있다. 배달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다. 아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 특정 숫자의 배치는 도망쳐. 배열이 뒤집히면 잠복. 그걸 보며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도망치는 삶은 살아가는 삶일까? 내 이름은 최윤성. 당연히 가짜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른다. 나는 북에서 최고 권력자를 영엠에서 지키던 경호원이었다. 한 발짝 뒤 혹은 바로 옆. 그의 숨결, 심장 박동 소리, 걸음 속도를 외우는 자리. 우리는 그를 지도자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대상이었다. 그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도 함께 사라지는 존재. 나는 그 곁에서 11년 동안 있었다. 그의 손의 떨림, 그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곳에서 실수를 한다는 건 곧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대남 전략회의에서 그가 말했다. 경계심은 생존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도 밤마다 군화 소리가 들린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선명해진다. 툭, 툭, 그 고무 발걸음 소리. 그날도 그 소리가 들렸다. 내 원룸 문 앞에서.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잡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찰칵. 나는 숨을 멈췄다. 이제 찾았나?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군화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나는 바닥에 걸터 앉아 땀으로 젖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내 과거였다. 내가 태어난 곳은 평북의 외진 탄광 마을이었다. 집이라고 부르기보다 돌과 흙에 가까운 곳이었다. 탄광 막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늘 말했다. 사는 건 버티는 거다. 버티는 놈이 살아남는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혀 있었다. 18살이 되던 해 군 징집장이 왔다. 우리는 트럭에 실렸다.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트럭에서 내려 눈을 뜬 곳은 폐광을 개조한 지하 훈련장이었다. 벽에는 결과만 붙어 있었다. 불합격 소각. 나는 처음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해하게 되었다. 첫 번째 훈련은 물속에서 숨참기였다. 하나, 둘, 23. 몸이 떨리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버텨. 어떻게든 버텨. 기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딱 19명.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두 번째 훈련은 한밤중 밀실 사격 훈련이었다. 조명이 꺼지고 목표물이 움직였다. 발소리를 듣고 사격해야 했다. 교관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 몸을 훈련하는 게 아니다. 주저함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 시험날, 우리는 한 줄로 세워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하나하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인간이 아니라 상품을 고르는 눈빛이었다. 내 앞에서 멈춰섰다. 남자는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놈. 그게 내 인생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선택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뒤쪽 게이트로 끌려갔다. 총성이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선택받는다는 건 살아남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는 일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특별수호부 예비 후보로 불리게 되었다. 정식 배치는 극비였다.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길들여졌다. 훈련의 첫 문장은 이랬다. 생각하지 말 것. 명령이 곧 진리다. 경호는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철저한 복종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4시간만 잤다. 잠들기 전 항상 같은 문장을 읊었다. 나는 대상의 그림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가볍고 귀가 좋은 편이었다. 교관은 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했다. 들려? 저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작은 스피커 안에서 규칙적으로 탁, 탁, 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입니다. 교관이 웃었다. 너는 대상 바로 옆에 서게 될 놈이구나. 그때 처음 느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자부심.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에서 넘어져 팔꿈치가 찢어진 적이 있었다. 의무실에서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있었다. 한 여자가 내 팔을 소독하며 말했다. 많이 아프죠? 북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이 많이 거칠어서요.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당신 눈빛이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사람? 그 단어는 내게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는 늘 숫자였다. 대상 옆에 붙어 있는 부속품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 평양의 봉화보건소 간호사였다. 그날 이후 나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의무실을 찾았다.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다. 지민과 결혼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충성하면 가족이 지켜진다. 가족이 생기면 내 삶도 조금은 사람 같아지겠지.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는 느꼈다. 그 믿음이란 게 철저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경호국 간부가 나를 불렀다. 수호부는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다.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된다. 나는 노트를 받았다. 노트에는 아내와 딸의 외출 시간, 누굴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적혀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었다면 내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집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옷깃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집안은 조용함 이전의 빈자리의 냄새로 가득했다. 아내의 머리빗은 그대로 보이던 자리였고 딸의 작은 수건은 빨래줄에 널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일상처럼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숨결만 없었다. 책상 위에는 메모 한 장. 짧았다. 너무 짧아서 손떨림으로 읽어야 했다. 찾지 마. 널 위해서야. 우리가 안전할 방법을 택했어. 그 문장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아내가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문장은 그녀가 나를 놓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다음 날 근무지에서 동료의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달랐다. 몸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노랗게 질려 있었다. 너 들었냐? 그는 낮게 속삭였다. 집에 누군가 들었대. 아내 사진이 서랍이 텅 비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훈련 때 배운 것, 명령에 대한 복종, 주군의 그림자가 되어 숨 쉬는 법. 그 모든 규칙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갈라졌다. 나는 규정을 어기고 비밀스럽게 가족의 흔적을 뒤졌다. 감시 리스트, 외부 접촉 기록, 누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했는지 기록된 문서들. 그 문서들은 나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나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해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친구가 전해준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며칠 전
이상한 사람이 당신 집 근처를 맴돌더래. 군인 같았는데 얼굴을 가리더라. 그 말은 그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들. 우리는 그들을 관리자라 불렀다. 관리자. 그 이름 뒤에선 언제나 결정이 내려졌다. 사라짐, 침묵, 말살. 내가 아내의 손을 잡고 지키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뿐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기억만 자꾸 떠올랐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결심은 빠르게 왔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정보, 모든 기술을 이용해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건 선택이었다. 선택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계획은 이렇게 정리됐다. 초소의 교대 시간표 파악, 이동 경로의 사각지대 확인, 무전기 교란 장비 확보, 필요한 자금과 탈출 루트를 위한 외부 접촉, 모든 게 완벽히 맞물려야 했다. 완벽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훈련은 완벽을 강요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간 나는 낮에는 평소처럼 직무를 수행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심받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밤에는 서류 가방을 열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허름한 골목에서 외국인 밀수꾼과 만났다. 그들은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경계했다. 너 왜 혼자 왔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족을 잃었어. 도와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사라졌지만 나는 가족을 잃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만이 진실이었다. 밀수꾼은 조건을 말했다. 우리는 보통 돈과 신분 증명이 있어야 돕지. 하지만 내 눈을 보니 내가 진짜인 것 같네. 일단 두만강 쪽으로 가자. 내가 말한 시간, 얼음이 얇을 때 뛰어넘어 넘어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한다. 나는 그들과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우리가 잡은 건 희망이었다. 탈출 전날 밤 아내가 남긴 메모의 문장을 떠올렸다. 우릴 지키고 싶다면.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를 지키려 했고 그 지킴의 방식은 나와는 다른 길이었다. 나는 결행을 위해 장비를 챙겼다. 소형 무전기 교란기, 휴대용 라이트, 방한복 한 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딸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옛 지도에 손가락을 댔다. 여기서 다 끝나자. 눈물이 났다. 눈물은 훈련 때 배운 감정 억압의 규칙을 비웃듯 흘렀다. 두만강은 겨울이면 거대한 은빛판으로 변한다.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길 같지만 가까이 가면 금이 간 얼음과 먹어 삼킬 듯한 물의 검은 틈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는 월식처럼 어두운 새벽에 출발했다. 밀수꾼의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국경 근처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이미 몇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내 눈에 익지 않은 얼굴이지만 모두가 굳은 결연함을 띠고 있었다. 초소의 교대는 347. 내가 확보한 정보였다. 47초의 틈. 그 짧은 시간에 얼음 위를 건너 중간섬을 지나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했다. 트럭 문이 열리자 숨결이 차갑게 올라왔다. 내 숨이 하얗게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갑 속 딸 사진을 손에 쥐었다. 작은 손, 장난기 어린 눈빛. 꼭 돌아오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흘렀다. 우리는 얼음판 위로 뛰기 시작했다. 첫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얼음은 균열을 머금고 있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초소의 그림자가 멀리서 흔들렸다. 47초. 시계는 초를 쐰다. 나는 호흡을 규칙적으로 맞추며 달렸다. 중간점에서 한 명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창백했다. 빨리. 누군가 소리쳤다. 그 소리는 귀에 박혀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얼음이 깨졌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다. 발 하나가 미끄러지며 물이 손끝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찬물은 전율처럼 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초소 쪽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감지된 것이다. 무전기가 울리며 경보가 울렸다. 그 순간 총성이 멀리서 터졌다. 우리 중 한 명이 쓰러졌다. 붉은 꽃이 눈 위에 번졌다. 나는 멍해졌다. 훈련에서 배운 대로 본능적으로 엎드려 몸을 낮추고 아이가 들고 있던 작은 라이터로 신호를 보냈다. 레이더 같은 감시탑에서는 소총 사수가 우리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윤성. 그 소리는 내 이름이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을 더 내디뎠다. 얼음이 나를 삼키려 했고 숨이 목구멍까지 밀려왔다. 중간섬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이미 얼음 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의 손은 차가운 물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훈련 시절과 현재가 교차하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목숨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일을 나는 그토록 많이 목격했다. 더 이상 못 가. 밀수꾼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들은 우리의 출발을 계획했지만 감시의 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번쩍였고 경계는 더 촘촘해졌다. 그때 총성이 더 가까워졌다. 한 발이 내 옆으로 날아와 눈밭에 박혔다. 눈 위에 불꽃이 퍼지며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다.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권력의 그림자가 아닌 내 딸의 웃음, 아내의 손끝,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약속했던 돌아온다는 말. 밀수꾼의 리더가 소리쳤다. 우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소리를 내지 마. 기어가. 우리는 얼음 위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눈이 입 안으로 들어와 숨을 막았지만 우리는 계속 기었다. 중간섬에서 마지막 도약을 시도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올렸다. 그는 내 동료였다. 그가 팔을 놓쳤다면 내 몸 역시 물에 잠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순간 나는 발끝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감각을 느꼈다. 얼음이 부서지며 차가운 물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온몸이 마비되는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내 등을 밀어주었다. 잡아. 그 소리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다. 나는 간신히 중간섬에 올라섰다. 옆에서 누군가의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중국 쪽의 어두운 숲을 향해 기어갔다. 총성은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내 귀에는 아직도 그날의 울림이 남아있다. 딸의 웃음, 아내의 마지막 글자, 그리고 나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대가. 그 밤 나는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다. 자유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을 내고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밀수꾼이 준비한 차량에 실려 중국의 어느 낡은 농가로 이동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허름한 벽돌집. 그런데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들을 보았다. 아내 그리고 딸. 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내 품에 뛰어들었다. 아빠. 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얼음물에 빠졌던 감각보다 총성이 울릴 때보다 더 심장이 흔들렸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칼 같았다. 왜 왔어요? 우리가 떠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꺼낼 자신이 없었다. 내가 널 지키려 했어. 아내는 눈을 치켜 올렸다. 아니요. 당신은 충성을 지키려 했어요. 우린 당신의 충성심 속에서 늘 감시 대상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맞았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감시 기록 파일 사진이었다. 내가 몰랐던,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증거, 지민 외부과의 접촉 가능성, 위험 인물, 감시 지속.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나를 눌러 죽일 듯 무거웠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겠다. 권력이 아니라 너희를. 아내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감쌌다. 나는 아내와 딸 앞에서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었다. 나는 지켜야 할 명령을 가진 병사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아내는 긴 숨을 내쉬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우린 살아남으려 한 거예요. 당신도 이제 살아남아 주세요.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예전의 공포는 없었다. 오히려 나를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게 있었다. 딸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같이 있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군인 정신이 무너졌다. 그래. 이제 어디든 함께 가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안았다. 밀수꾼은 우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턴 당신들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지 않았다. 아니, 지금의 나는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가족의 손을 잡았다.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다. 나는 매일 새벽 카페에 출근한다. 어둑한 가게를 열면 커피 볶는 향이 코끝을 간지린다. 뜨거운 물이 주전자를 타고 내려오면 김이 올라오고 나는 그 김 속에서 숨을 쉬고 있음을 느낀다. 북에서 나는 숨을 죽이며 살았다. 지금은 숨을 쉬며 산다. 누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은 왜 커피를 만들어요? 그 위험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는 커피잔을 닦으며 대답했다. 총 대신 따뜻한 걸 쥐고 싶어서요. 이곳에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틀려도 느려도 실수해도 된다. 이름은 최윤성. 여전히 가짜다.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은 진짜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커피를 건네자 그는 나를 빤히 바라봤다. 혹시 북에서 왔습니까? 나는 멈칫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위로일지 몰라도 내게는 처음 받은 자유의 선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아빠 왔다. 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내 삶 전체를 끌어당겼다. 아내는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딸에게 건넸다. 딸이 큰 소리로 읽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용기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는 내 눈을 바라봤다. 당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저녁 한강 위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순간 나는 대답했다. 어디든. 우리가 함께라면. 이름은 바뀌었고 국적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라디오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숨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끝났다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삶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다.